말단 병사의 전설 제50장 유아은은 강진우와 그 내성 장군이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자 피식 웃음이 났다. 강진우가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배상금만 주신다면 우리도 연방의 해가 되지 않는 증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그 말에 내성 장군은 멍하니 굳어버렸다. 강진우가 어떻게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온 걸 알았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곧 그 장군도 웃으며 문제없다고 받아치는 걸 보면 그 사람도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다. 통합지휘부 쪽에서 이미 결정을 내린 뒤에 강진우에게 접촉해온 게 분명했다. 하지만 정작 강진우가 2조 크레딧이라는 금액을 요구했을 때 그 내성 장군의 이마엔 핏줄이 벌겋게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였다. 당장 욕이라도 퍼부을 기세였는데 강진우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그 장군의 화를 쏙 가라앉혔다. 2조면 연방 국방 예산의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번 일로 군부 체면이 땅에 떨어져 연방 정부한테 제대로 찍히기라도 하면 예전처럼 예산 받긴 어렵겠죠. 그 말을 듣자 장군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고 이내 누군가와 은밀히 협의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했다. 유아은은 2조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몰랐지만 국방 예산의 2%라는 비율로 따졌을 때 엄청난 액수라는 건 확실했다. 예전엔 목성의 군사 예산이 1년에 수십억 수준이라 들었는데 2조라면 목성 수백 개의 군사 예산을 합친 규모나 다름없었다. 강진우가 이렇게까지 대범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배짱도 대단하다고 느껴졌지만 그가 이 돈을 단순히 자신과 수백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요구한 게 아님은 알고 있었다. 그 금액의 대부분은 고아 소녀 부대를 위한 준비금이었다. 수백만 명의 고아 소녀들을 위한 미래 대비 자금이었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유아은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자신을 포함한 이들 모두는 고아 소녀 부대를 버리고서야 겨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다. 아직도 같은 운명을 타고난 동료들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해졌다. 하지만 강진우가 기회가 생기면 정기훈 일당과 결별하고 반드시 고아 소녀부대 사람들을 구출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그녀는 손에 쥔 군인 신분카드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실 강진우는 이들에게 자유시민 신분을 얻도록 해주려 했지만 외부와의 접촉 경험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기술도 없는 이들에겐 자유시민이 오히려 부담이었다. 무엇보다도 강진우가 군인이니까 자매들도 전부 군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특히 내성 장군에게 두 번째 요구를 했을 때 강진우가 당황해서 멍한 표정을 짓던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웃겼다. 한편 연방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비밀 저택 안 그곳 거실에서는 내성 장군 칸무기가 연루된 논의가 한창이었다. 잘 다린 새하얀 정장 차림의 금태 안경을 쓰고 단정하게 넘긴 머리까지 완벽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앉아있는 칸무기 대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국방예산 2조를 입막음 비용으로 넘겼다고.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다른 군 간부들은 말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다. 칸무기는 억울한 표정으로 반박했다. 그게 훨씬 이득입니다. 강진우가 우리 얘기라도 꺼냈으면 우린 진작에 작살 났습니다. 지금처럼 여기 앉아서 돈 벌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간부들도 그 말에 연달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삼성 장군 한 명이 눈치 보며 중년 남성에게 말했다.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어차피 돈은 연방이 내는 거니까요. 큰일 아닙니다. 그러자 중년 남성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큰일이 아니라고. 그 돈, 우리 할당분에서 깎인 거라고. 이 말이 나오자 모든 장교들이 벌떡 일어나 멍하니 입을 벌렸고 칸무기는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우리 할당분에서 나간 거라고요? 그럴 리가. 각 세력별로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중년 남성은 코웃음을 쳤다. 공평분담. 웃기고 있네.
장지호는 자긴군 위안부 안 키운다며 한 푼도 안 내고 무올레스는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낼 리 없고 제일 수수께끼인 무제트는 연락조차 닿질 않아. 걔한테서 돈 받는 건 꿈도 못 꿔. 칸무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장지후 그 망할 놈. 군부가 무너지면 지 혼자 잘 살 줄 아나. 한 푼도 안 내? 말이 돼. 하지만 중년 남성은 싸늘하게 받아쳤다. 걔는 군부가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어. 그래야 자기가 진짜 북부의 왕이 될 수 있거든. 그 말에 칸무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꾹 다물었다. 삼성 장군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그럼 원수님은요? 평소 국방 예산의 절반을 쥐고 계신 분인데 설마 한 푼도 안 내셨나요? 오명진 원수는 그나마 양반이지. 이번 일과는 무관한데도 조금은 냈거든. 중년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칸무기는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다. 예산 절반을 통제하면서 고작 그 정도만 내다니. 자기 세력도 없는 양반이 그 많은 예산은 왜 끌어안고 있는 거람. 그러자 중년 남성은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다. 대체 오명진 원수는 왜 너 같은 놈을 중장까지 올렸는지 모르겠다. 세력이 없다고. 연방 군부 전체에서 오명진 원수만큼 기반이 탄탄한 사람이 또 있을 것 같냐.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군부 내 모든 세력 중에서 그가 제일 강하다. 그 말에 칸무기는 속으론 못마땅했지만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 중년 남성만큼은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다. 중년 남성은 다시 물었다. 그럼 입막음 비용 말고 강진우한테 또 뭘 줬지? 칸무기가 대답했다. 돈 외엔 따로 요구한 건 없고 그가 데리고 있는 위안부들에게 연방 시민권을 발급해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정작 그 여자들이 군인 신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뭐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중년 남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다. 진짜 그게 다야? 강진우는 그 이상은 안 요구했어. 있긴 있죠. 그건 강진우가 아니라 그 여자들 쪽에서 요구한 건데 강진우 말고는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칸무기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강진우는 승진 요구도 안 했다고. 중년 남성은 진심으로 의아하다는 표정이었다. 그 정도 약점을 잡았으면 돈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권력도 챙기려 들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없었습니다. 애초에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승진을 요구하겠습니까? 칸무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중년 남성은 속으로 콧소리를 내뱉으며 생각했다. 어디서 감히? 너희 중 누가 진짜 전공으로 올라온 놈이 있었나? 물론 이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강진우라는 녀석. 딱 봐도 재앙덩어리야. 우리 쪽에서 건드리지 말자고. 괜히 그 거금만 날리게 생겼어.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사실 은근슬쩍 손 써서 그 돈을 회수할 생각도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강진우와 얽힌 자들은 하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 목숨이든 관직이든 명예든 다 날려버리는 마법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은 중년 남성은 주변에 앉은 장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들, 비록 지금은 칸무기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 우주에 뻗어있는 그 조직의 일원이며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오직 조직의 이익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보고 중년 남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말을 이었다. 지금 연방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전 우주가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이런 혼란, 우리에겐 최고의 기회죠. 세상이 평온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의 말에 장교들도 따라 웃으며 회의장은 잠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년 남성은 얼굴을 굳히고 돌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지난 1년간 연방 내거래 실적 보고해보죠. 한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다. 1년 동안 저희가 판매한 각종 무기류의 총 수익은 약 1조 크레딧입니다. 그중 함선 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구매자는 정체불명의 개인이나 무란성계의 세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란성계는 예전부터 블랙홀 폭탄 위협으로 시끄럽던 곳이야. 이제 그 위협도 사라졌으니 더 혼란스러워지겠지. 우리도 대량으로 함선을 흘려보내고 그들 사이의 숙적 관계를 부추겨 전쟁을 더 키우는 게 낫겠군. 칸무기가 말을 이었다. 지금 연방 내에선 민간 함대를 해체하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중년 남성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좋은 현상이죠. 우리는 장사꾼이니까. 더 큰 장사를 하려면 세상이 더 어지러워져야 하거든. 민중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실현시켜줘야지. 내가 죽음의 함대를 보내서 민간 함대가 분노의 항해 시위를 벌이도록 만들 겁니다. 죽음의 함대라는 단어가 나오자 장교들 전부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중년 남성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의도대로라는 듯 피식 웃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배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니까요. 올해 배당금은 이미 여러분의 우주은행 계좌에 송금 완료됐습니다. 마음껏 쓰시죠. 그렇게 말한 그는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장교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나가자마자 칸무기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민간 함대 해체는 확정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규 함대를 파견해 점령지에 주둔시킬지 미리 논의해둬야죠. 지금이 다른 세력들의 영역을 잠식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회의 테이블 중앙에 연방 전체의 최신 홀로그램 지도, 남부 세발란 성계는 표시되지 않은 지도가 떠올랐다. 장교들은 눈을 반짝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도를 둘러싸고 여기저기 구역을 나누며 전자펜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각자 원하는 지역을 확보한 이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가장 많은 지분을 챙긴 칸무기가 다음 회의를 진행하려던 찰나 한 소장이 일어나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장군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구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목성 구역을 포기하는 것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칸무기는 당황한 듯 물었다. 왜? 목성은 자원도 풍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2급 훈련성인데. 소장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거긴 강진우가 주둔 중인 곳입니다. 이 말에 목성 지역을 탐내던 다른 장군들도 갑자기 조용해졌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이라는 눈빛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조직의 특파원조차 강진우를 재앙이라 부르는데 웬만하면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칸무기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 역시 최근 강진우와 얽힌 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상한 놈이었다. 군 위안부 사건처럼 본인이 직접 나선 건 드물었고 대부분은 강진우가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매번 결과는 강진우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의도했든 아니든 강진우와 엮인 자들은 대부분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대통령, 감옥행, 무올레스, 반란자 낙인. 처음 강진우와 함께 실전에 나섰던 수만 명의 병사들 중 살아남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의 상관이었던 고우 장군은 위안부 사건 덕에 비밀리에 처형당했고 이름은 물론 명예까지 전부 말소되었다. 당시 중견 간부 중 일부는 우연히 위안소에 들렀다가 강진우를 마주쳤다는 이유로 사망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순직 처리조차 받지 못했다. 지금은 연방 영웅이라고 추앙받고 있지만 군 내에선 이미 재앙이라는 별명이 정착된 지 오래다. 장교들은 물론 병사들조차 그를 상관으로 모시기를 꺼려했고 그런 상황에서 오직 위안부 출신 여성들만이 그를 영원한 지휘관으로 원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군 위안부로 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더 망가질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재앙과 함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칸무기는 한숨을 쉬며 강진우와 맺은 비밀 전자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사실 계약서를 제안한 쪽은 칸무기 자신이었다. 돈만 받고 일을 안 하면 어쩌나 걱정됐던 것이다. 만약 강진우가 입을 열면 계약서를 까발려 그를 기만자로 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잘 보관해둘 생각이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는 문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었다. 주요 내용. 연방군은 강진우에게 2조 크레딧을 지급한다. 강진우는 위안부 사건과 관련해 연방 최고지휘부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다. 연방은 강진우와 그의 부하들이 저지른 장교 사살 행위를 묻지 않는다. 해당 부대는 연방의 합법적인 신분을 보유하며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지휘권은 전적으로 강진우에게 있으며 군부는 이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이 조항들을 확인한 칸무기는 껄껄 웃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푸아! 강진우나 그 여자들, 진짜 바보들이군. 부당한 작전 명령 거부권도 안 넣다니? 좋았어. 당장 저놈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포탄바지로 써야겠다. 칸무기의 말이 끝나자 대부분의 장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그 목성은 사양하겠습니다라는 소장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분위기를 깨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님, 설마 그 자를 직접 휘하로 부르실 건가요? 그건 조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왜냐하면 지금 칸무기는 느나 북서부 골룡훈 성계의 총사령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반란 진압 총지휘관이라는 두 개의 막강한 전선 직책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쪽 전선이든 강진우가 배치된다면 결국 칸무기의 휘하라는 의미였다. 칸무기의 등줄기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젠장, 내가 정신이 나갔나? 그런 재앙덩어리를 내 휘하로 끌어오면 내가 먼저 죽겠네? 그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을 바꿨다. 내가 말을 잘못했군. 그 녀석은 국경 외곽으로 보내서 평생 기지 지키는 수비 사령관으로 썩게 해야지. 그의 시선이 국경 부근을 담당하는 장교들에게 향하자 그들은 곧바로 얼굴이 잿빛이 되며 손사래를 쳤다. 저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자 내륙을 담당하던 한 장군이 비웃듯 말했다. 뭐가 무섭다고 그래? 해적 몇 놈 사주해서 처리하면 되잖아. 그러자 국경 장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럼 강진우 제거 임무는 그쪽에 맡기죠. 그제야 본인이 역공을 당한 걸 깨달은 내륙 장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아니야. 내 구역은 내륙이라 해적이 없어. 이건 국경 담당 쪽이 맞는 게 맞지.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빌어먹을. 몇백 명 가지고 장갑부대 셋을 씹어먹은 괴물인데 해적 따위가 상대가 되겠냐. 함정 쳐도 실패하면 그놈한테 되려 물려서 뒤지는 거지. 장교들은 쏘아붙였다. 뭐야? 온 우주가 해적으로 가득한데 못 찾는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분위기가 시끄러워지자 칸무기가 큰 소리로 제지했다. 그만. 서로 미루지 말고 제대로 된 장소 하나 정해봐. 사실 그도 강진우를 처리할 방법을 여러 번 고민했었다.
하지만 앞서 내륙 장군과 마찬가지 이유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실패했을 경우 되레 되갚음을 당할 게 뻔했다. 다른 파벌의 영역으로 보내는 것도 위험했다. 강진우는 연방 내에서 너무도 유명했기에 장지호나 무제트 같은 대장이 들으면 자신부터 목이 달아날 게 뻔했다. 몰레스 반란 구역에 보냈다간 민중들 손에 자신이 끌려나갈 판이었다. 게다가 고우 장군의 지휘권을 이어받은 이상 그가 남긴 병력도 함께 관리하는 처지였기에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회의실 안에 모인 고위 장교들은 책상 위에 엎드려 수배 확대된 홀로그램 지도 위에서 진지하게 적당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여긴 어때요? 경치 좋고 기후도 온화해서 별장 짓기 딱이죠. 이런 멍청아. 지금은 재앙을 유배시킬 무인 행성을 찾는 거야. 이곳도 괜찮은데요? 무인성의 폐허 상태라 딱 기지용으로 적당. 죽고 싶냐? 거긴 북부왕의 훈련 기지야. 이거 보세요. 저기 무란성계와 인접한 운석대에 속한 이 거대한 소행성은 어떤가요? 한 장교가 회의 테이블 중앙에 떠오른 행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됐고 즉시 주변 수십 광년 범위의 정보와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운석대는 지름 약 1광년. 크고 작은 운석이 수억 개 존재하며 이 중 가장 큰 운석은 지름 수십 킬로미터의 실질 암석 행성입니다. 외부 물질이나 자원은 없고 단단한 돌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이어 다른 장교가 정보를 덧붙였다. 연방 쪽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성은 55광년 거리이며 무란 성계 측에서는 11광년입니다. 다만 3광년 거리에는 연방과 무란 성계를 잇는 우주항로가 하나 존재합니다. 지형이 불규칙하고 자원이 전무하며 전략적 가치도 없어 양측 모두 세력 확장을 시도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칸무기는 박수를 치며 외쳤다. 좋아. 여기가 바로 그 재앙을 가둬둘 감옥이야. 한 장교가 조심스레 물었다. 장군님,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암석뿐입니다. 강진우는 현재 대위인데 해당 기지 사령관직은 중령 이상만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칸무기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거야 간단하지. 공병대 5개 부대 보내면 일주일이면 기지 짓고도 남아. 계급은 말라연방 제1특임기지 소속 소령으로 임명하면 그만이지. 그는 흥분한 듯 말을 이었다. 하하, 공병대엔 꼭 전달해. 기지는 작게, 진짜 딱 붙어 살 정도만 만들라고. 훈련장은 필요 없고 그냥 레이저 권총 보관할 무기고 하나면 돼. 무기고는 딱 1개. 다른 무기 안 넣어도 돼. 우주복 보관실도 하나만 있어야 해. 걔들 심심하면 나가서 토끼띠이나 하라고. 그는 한껏 비웃는 말투로 계속 지시했다. 생활관. 병사 기준으로 10인실. 화장실. 없애. 대신 외부에 공동 화장실 40개 설치. 그것도 오직 쌍방향 배출용만. 샤워시설. 만들 필요 없어. 대신 그놈들과 그 여자들이 물속에서 사랑의 유형을 할 수 있도록 연방 내 최고급 대형 온천탕 하나 만들어줘. 침대도 필요 없어. 그냥 온천 안에서 자게 해. 장교들은 실소를 터뜨렸고 한 장교는 아부하듯 말했다. 장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강진우와 그 군 위안부 부대는 우주복 하나, 권총 하나로 도망도 못 갑니다요. 칸무기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냐. 방어막은 정찰정의 주포 한 발까지는 견디게 만들고 운석 충돌은 신경 끄라고 전해. 배고파서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식량 공장은 하루 200명 분량 만들 수 있는 걸로. 단, 그 인원은 400명이다. 알아서 굶으라고. 그 말에 장교들은 모두 감탄과 경악이 뒤섞인 얼굴로 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분위기를 모르고 물은 한 장교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요, 그들을 어떻게 그곳까지 보내시렵니까?
강진우가 그런 외딴 곳으로 가는 걸 알면 반발할 텐데요. 칸무기는 눈을 부릅뜨고 그 장교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게 뭐 어려워. 일주일간 휴가를 주면 되지. 그동안 관광 다녀오라고 보내놓고 원래 있던 기지는 싹 밀어버려. 돌아올 때 수송선을 새 기지로 직행시키면 끝. 근처에 신호 차단기도 설치해서 운석대 쪽에서 연방으로 나가는 모든 신호를 차단시켜.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할 곳이 없게 만들어야지. 돈 있어도 쓸데없게 만들어버려. 그 말에 장교들은 크게 웃으며 박수와 함께 아첨을 퍼부었다. 속으론 기분이 날아갈 듯하면서도 칸무기는 일부러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 회의는 이걸로 끝이다. 각자 돌아가서 반란 진압 작전 준비나 잘 하도록. 조직이야 지배 따윈 신경 안 쓴다지만 우리 입장에선 다르잖나. 모든 장교들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미를 이해했다. 그 무렵 자신이 재앙이라는 오명으로 유배될 운명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는 강진우는 군부로부터 부대 전원 일주일 휴가라는 명령을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휴가다! 하지만 의외로 그의 부하들, 즉 여성 장교들은 전혀 들뜬 반응이 아니었다. 모두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왜 그래? 다들 표정이 왜 이래? 설마 밖에 나가기 싫은 거야. 유아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휘관님, 저희는 그냥 기지에 남아있을게요. 다른 여성 장교들도 하나같이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왜? 겨우 외출금지 풀렸는데도 안 나간다고. 무조건 나가서 실컷 놀아야지. 혹시 정기훈이 너희 속인 거 걱정돼서 그래? 체내 폭탄 아직도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아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아니에요. 정밀 검사했는데 지금은 다 무력화됐어요. 그럼 왜? 강진우는 의아했다. 이젠 완전히 자유인데 왜 나가기 싫어하는 걸까? 유아은은 주저하다가 주변 자매들을 한번 쓱 둘러보고 용기를 내서 말했다. 무서워서요. 바깥 세상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강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면 당연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삶을 살아왔다. 우주선표 한 장 사는 방법도 모르는 게 현실이었다. 자유를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물론 강진우 입장에선 몇백 명의 미녀 부대를 끌고 시내를 활보한다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했지만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여러분 곁에는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책임질게. 자, 준비해. 명소 투어부터 쇼핑, 먹방까지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인생 한방 즐겨보자고. 강진우가 당당하게 가슴을 두드리자 여자 장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진짜요. 지휘관님이 우리랑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강진우 혼자만 휴가를 즐길 거라 생각했던 그녀들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강진우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니까. 자, 다른 자매들한테도 얼른 알려. 짐 싸게 하고 나는 잠깐 가서 수송선 하나 빌려올게. 아, 맞다. 너희 군인 카드 번호 다 써서 내 방에 놔둬. 갑자기 생각난 듯 머리를 탁 치며 외친 강진우는 부대원들의 카드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밖에 나가 뭘 살 때마다 자기가 대신 긁어줘야 한다면 그야말로 지옥이니까 미리 돈을 송금해 주려는 생각이었다. 여자 장교들은 이유도 묻지 않고 거수경례를 한 뒤 흩어졌다.
그녀들은 강진우의 명령이라면 이유도 묻지 않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강진우가 자신들을 판다고 해도 그 값을 직접 세어줄 수 있는 이들이었다. 강진우는 차량 경납고로 향하며 복도를 지났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지만 양 옆방 안에서는 여자들의 들뜬 수다가 흘러나왔다. 강진우는 피식 웃으며 부드럽게 중얼거렸다.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있구만. 그는 유유히 부유 군용차에 올라타고 센터 패널의 음향 버튼을 눌렀다. 격렬한 음악이 스피커에서 터져 나오자 강진우는 급가속 페달을 밟으며 괴성을 질렀다. 으아! 차량은 드리프트로 차고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럴 만도 했다. 인터뷰 이후 강진우는 일주일 동안 기지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비공식 구금을 당한 상태였다. 전투기 탑승은 물론 인터넷 접속조차 금지됐고 단 한 번 온라인 접속한 것도 칸무기가 진짜 돈을 입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상황이 너무 수상했기에 강진우는 연일 부대 전원에게 비상경계를 지시했다. 군부가 약속만 받아놓고 자신을 제거하려 드는 게 아닐까 의심했기 때문이다. 고 장군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그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 그건 누가 봐도 희생양 만들기였다. 이거 진짜 무서운 세상이네. 하지만 별 탈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차츰 이상함을 느꼈다. 이 정도면 날 없애야 정상 아닌가? 왜 놔두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는 이미 대중 앞에 노출된 인물이었고 사건을 공론화한 상태였다. 그를 없애면 되려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되니 차마 손을 쓰지 못한 것이었다. 그래. 역시 사람은 일을 벌이려면 크게 벌여야 해. 그래야 살 길도 생기지.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단순한 사고방식은 그에게 하나의 철학이 되어버렸다. 크크. 몇백 명의 장교를 죽여놓고 감옥은커녕 2조 넘게 받아낸 인간이 있다. 누가 믿겠냐? 내가 아니면 못 믿을걸? 그는 자기도 모르게 희죽희죽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물론 그 돈은 모두 부대와 고아소녀 부대의 수백만 명의 미래를 위해 쓸 계획이었지만 일련의 과정이 너무 매끄러웠기에 강진우의 머릿속엔 돈 버는 건 쉽다는 위험한 인식이 하나 더 심어졌다. 기회만 잘 잡으면 요구만 해도 돈이 들어오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진우는 광활한 초원을 지나 어느 거대한 경계선 앞에 도착했다. 차량 내 내비게이션 화면과 정면, 간판을 확인한 그는 중얼거렸다. 목성 지역함대 지상 보급기지 도착 완료.